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12시에 만나는 시사 엔터테이너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청취자님들께 경례 특공 6월 1일 첫 방송 103.1 러브 FM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다 죽었어. 네. 다 죽었어.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네, 일단 저는 죽었습니다. 네, 웃겨 죽을 뻔했습니다. 네. 제 취미가 로고 제작이에요. 아, 네. 아, 로고가 너무 멋있네요. 나중에 저 정년 퇴직하고 업체 하나 차릴까 합니다. 아, 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정치쇼 자리를 다른 분께 물려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정오 점심시간 때 12시로 시사 네. 특공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 네네. 나 눈물 나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광고 나가는 한 2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200개가 넘는 문자를 가지 말라고. 아이고, 네. 나 진짜 눈물 나네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상근 기자와 함께 나란히 옮기니까.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안심되시죠? 자, 정치쇼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또 밥 먹고 와서 시사 특공대도 함께 하시죠. 식사하시면서 듣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식사 특공대예요. 아, 식사 특공, 아, 시사가 아니고요. 비슷하잖아요. 아, 네, 비슷하군요. 자,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 주말 새 국내외 확진자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25명 늘어서요. 이 누적 확진자 수가 11,190명이 됐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치료 환자 수는 711명이고요. 사망자는 지금까지 26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25명 중에 8명이 해외 유입자이고 이 지역사회 발생자는 17명입니다. 전 세계 확진자 현황을 보면요, 이 5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미국이 160만 명을 넘었고요. 네. 이 사망자도 10만 명에 근접을 해서 며칠 안에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이 현재 하루 10,000명에서 2만 명 사이에 가파른 속도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누적 확진자 34만 명으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까, 브라질? 네,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다음 러시아 역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역시 34만 명 정도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고요.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영국입니다.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페루가 10만 명을 넘었고요. 이 멕시코가 6만 명, 칠레 6만 명, 뭐 에콰도르 3만여 명 등 이 중남미에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도 계속해서 이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국내 확진자 좀 들여다봅시다. 네, 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인천의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N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6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는데 학원 강사의 제자가 방문한 코인 노래방을 찾은 이 40대 남성이 간 돌잔치에 참석한 사람의 직장 동료의 남편. 네, 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 그렇죠. 6차 감염까지 가면은 네네네네. 이렇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49살 남성이고 또 택시 기사인데요. 이 서울시 중랑구는 이 남성이 몰던 택시에 탑승했던 손님 5명의 카드 결제 정보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뷔페 관련 확진자가 더 나오고 있는데 이 뷔페 식당에서 근무한 52살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뷔페 관련 확진자가 10명이 됐습니다. 또한 그 이태원 확진자가 간 코인 노래방을 이용했던 이 대구의 1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교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 구미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과 관련해서 형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형제가 다닌 교회에서 목사 부부 그리고 예배를 본 교인 3명이 또 잇따라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교인과 접촉했던 인근 시장의 상인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구미시는 이 시장의 상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서울 강서구의 미술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수강생이 100명이 넘고요. 그 대부분이 이 초등학생 그리고 유아원생이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이태원에 있는 그 유흥주점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제 클럽이나 노래방 갈 때는 무슨 QR 코드 이런 거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이 신원이 인증되게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클럽과 노래방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런 유흥 시설을 이용할 때 이 휴대전화 QR 코드로 이 방문 기록을 수집하는 이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클럽, 헌팅 포차 등등 9개 고위험 시설에는 의무화가 되고요. 나머지 시설도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이 클럽 등에 가려면 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일회용 개인 QR 코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들어갈 때 클럽 관리자에게 보여주시면
이 클럽 관리자가 이 QR 코드를 수집을 하는데 다만 이 QR 코드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용 시설에서 감염 환자가 생겨서 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만 당국이 암호를 풀어서 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한 정보는 4주 후에 자동 폐기가 됩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는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 상황이 이 2단계 아래인 이 주2로 내려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저 생방송하러 어제 나왔었는데 5호선 이 목동이 바로 지난 지역입니다. 오목교도 있고 양평도 네, 있고 맞습니다. 옆에 5호선 탈선 소식이 있었어요. 네. 어제 새벽 1시 40분쯤이었는데 이 고덕 차량기지에서 이 방화 차량기지로 이동하던 이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이 발산역을 통과하다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막차 시간이 지나서 승강장에 사람이 없었고 또 기관사도 다치지 않았는데 사고 열차는 8량짜리로 앞서 다른 열차가 끌고 가고 있었는데요. 이 김포 이쪽 승강장을 지날 때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객차의 바퀴가 이 선로를 벗어나면서 이 김포공항 방향의 승강장의 스크린도어가 파손이 되고 또 통신 광 케이블도 끊겼다라고 네. 합니다. 이 사고 여파로 인해서 어제 첫 차 시간인 오전 5시 반부터 이 방화역부터 화곡역까지 이 8개 역 구간의 양방향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후 160여 명의 인력이 복구 작업을 벌여서 사고 11시간 만인 낮 12시 50분쯤에 운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이 사고 열차는 운행한 지 25년이 됐는데요. 2018년 이 객차의 축전지에서 불이 난 뒤에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점검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태안에서 빈 보트가 발견됐는데 이게 네. 북한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네, 북한 관련된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고. 이야기고요. 일단 어제 오전 11시쯤 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향리 해변에서 이 낯선 보트가 발견이 돼서 어제 이를 어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중국에서 미리 국자들이 타고 온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완벽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 보트를 발견했을 당시에 이 중국어가 적힌 물품 그리고 옷가지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군과 해경도 아직까지 탈북 같은 대공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라면서 이 중국인들의 미립국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전에 인근 CCTV의 이 신고 지점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갯바위에서 네.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장면 그리고 6명의 수상한 사람들이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허허. 합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영상 속 배가 이 신고된 배와 같은 것인지 그 여부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원 등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미립국도 미립국인데 이 사람들이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데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연대 관련된 논란이 지난주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네네. 처음에 논란을 촉발시켰던 우리 성노예로 너무 고생하신 할머님이시죠. 이용수 할머님 오늘 기자회견하죠.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정의기억연대 불투명한 후원금 사용에 의혹을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할머님은 그동안 이 정의연 그리고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할머님은 지난 19일 이 대구로 찾아왔던 윤미향 당선인에게 오늘 기자회견에 오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서 화해설이 일부 돌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 할머니 측은 용서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윤미향 당선인이 올지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정의연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인 김복동의 해외 상영에 나서겠다라면서 별도로 1,300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 영화 배급사도 제대로 몰랐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정의연 측은 이 정산도 끝나지 않은 돈인데 전용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또 정의에서 정의로 옮겨가 봅시다. 네. 이번엔 정의당 얘기해 볼까 하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실 참패라고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혁신위원장으로 조금 저는 의외였습니다. 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군요. 네, 위원장의 장혜영 이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 장혜영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에 이 청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이 당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이 정계 입문에 앞선 지난 2011년 이 대학의 무한 경쟁을 비판하는 이른바 이제 대학 자퇴생들의 운동 여기 이제 동참을 하면서 네. 이 재학 중이던 학교를 자퇴한 바도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동생 장혜정 씨와 함께 살면서 이 지켜본 동생의 자립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이 어른이 되면이란 영화를 만들어서 이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자 영화인으로 또 이름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장혜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강민진 대변인,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김설 광주 청년유니언 위원장 등 당직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청년 활동가, 사회활동가 등 15명으로 혁신위를 구성했습니다. 20, 30대가 뭐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이 혁신위는 8월 이전에 열릴 이 대의원 대회에서 혁신안을 제출할 계획이고요. 이 혁신안이 통과된 뒤에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소득 유튜버들이 뭐 별 희한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 적발됐다는 뉴스도 주말에 계속 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그 운영자나 진행자 중에 이 고소득자가 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점을 악용해서 이 소득을 감췄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이 유튜브 광고비라는 것이 이 계좌를 등록하면 구글에서 이 자신들의 수수료를 떼고 이 직접 송금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네. 이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는 자신의 딸 명의로 계좌를 등록을 해서 이 수억 원의 소득을 숨겼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 17만 명의 한 유튜버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으로 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오다가 수억 원의 이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1만 달러 이하 송금은 이 과세 당국에서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을 노려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이 국세청은 앞으로 이 90여 개국으로 맡은 외환 거래 자료를 분석해서 차명 계좌 혹은 쪼개기 송금으로 이 소득 은닉을 시도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치쇼 이제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하고 네. 12시부터 2시까지 시사 특공대로 정상거 기자와 함께 이제 나란히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400개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요? 요 짧은 시간에 네. 좋습니다. 붙잡는 분들도 많고 이주형님께서는 그 잭디 노래 자꾸 따라 불러서 잘리는 건가요?라고 했는데 일요일에 제가 뮤직쇼라고 네네. 자매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는데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래는 계속 따라 부를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네네. 마십시오. 아직 반성을 못했네요. 네, 조만간 또 도시로 옮기지 않을까. 5305님 이게 뭐라고 잘리는 줄 알았다가 잭티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돕니다. 참고로 저는 44살 애 4세 아빠입니다. 유유 하는데 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많아질 나이가 된 걸 수도 있어요. 네, 나이가 내시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죠. 요즘 TV 보다가 그렇게 울어요. 아 정말요? 네네. 내가 우는지도 모르는데 울고 있어 이미. 이미 나는 네. 이미 울고 있다. 기뻐서도 울고 네, 슬퍼서도 울고. 알겠습니다. 정상강 기자님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아직 아니고요. 이제 이게 정치쇼 2부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show.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아까 앞서 개편 얘기를 잠깐 했더니 청취자 문은경님께서 샵 1035 50원 100원 문자로 잔인하네요. 정글이군요. 정글이에요. Welcome to the jungle. 맞습니다. 개편 때가 되면 저도 이 짓을 20년째 하고 있지만 네. 제 자신을 보면서 잔인한 놈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 안에 하는 말 있잖아요. 방송 놈들 믿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분은 앞으로 12시에 시사특공대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말들이 없어요. 아니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그렇지. 아니 우린 아무것도 몰라. 알겠습니다. 우린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지금. 알겠어요. 오늘은 아직 이제 정치쇼니까 오늘 그렇죠. 준비한 뉴스들 첫 번째 소식 듣기 전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은 국회에 어떤 여신상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가 알고 있는데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네. 매주 수위가 높아지네요. 시간 높아져. 쭉 높여가지고 시사특공대로 갑니다. 네. 이번 주는 막 해도 별 제재가 없다는 거죠. 에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동작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간경향에서 항상 묵직한 연필 한 재로 넣어다시는 기자시죠. 반기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반기웅 기자님께 부탁할게요.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이른바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클럽 방문자가 아닌 접촉을 통한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주말 사이 5차에 이어 6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온 겁니다. 이에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확산세에 코로나19 장기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산불이나 아니면 화재 진압할 때 뭐 잔불 정리라는 표현 쓰는데 맞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잔불 정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냥 불이 계속 안 꺼지고 우리가 맞아요. 모르던 곳에서 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N차 감염 5차, 6차로 계속 번지는 상황이 걱정인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서울 중랑구에 이제 19번째 확진자가 이제 50세 남성인데 이분이 이제 이태원발 5차 감염으로 확인이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남편 18번째 확진자 남편 이분이 역학조사 진행 중이지만 지금 6차 감염 의심 사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25명이고요. 최근 2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2명. 이태원 그 확산 이전의 3배가 됩니다. 감염 경로는 직접 클럽 방문자가 96명, 가족과 지인 그러니까 확진자 접촉으로 129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결정이 됐죠. 이런 클럽이나 유흥 시설에서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QR 코드를 활용을 하겠다. 전자 출입 명부를 앞으로 도입을 하겠다. 아마 6월 1일부터 도입을 해서 실행할 예정인데 이 전자 출입 명부는 이용자가 이제 일회용 QR 코드를 내려받아서 그 해당 업소의 어떤 관리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개인 정보가 발급 회사와 그 시설 정보와 방문 기록들이 이제 공공기관 여기로 이제 분할이 돼서 전송이 되고요. 이 정보가 이전이 된 이후에는 4주 정도 보관이 된 뒤에 폐기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상 힘든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든 사람이 또 있잖아요. 제일 힘들어 보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정은경 본부장 이하 그 직원들이 될 테고 그리고 함께 그 이제 카운터파트라고 얘기하는 같이 발맞춰 일하는 뭐 중앙정부, 지자체, 방역 관련된 공무원들일 텐데 의료진들 괜찮을까요? 정말 힘드시죠.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 K방역이라고 불리는 그 굉장히 좀 많이 해외 언론에서도 극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 부분 사실은 좀 모든 대부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의료 인력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의료 인력을 갈아서 만든 방역 체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의사분들, 의료진들 이제 번아웃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진 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탈진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 지금 이렇게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을 두고 우리 코로나19의 어떤 영웅들이다라고 이제 서사를 입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영웅이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약한 인간일 뿐이다. 우리도 진짜 힘을 다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영웅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제 힘든 것도 다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사를 입히면 우리가 목소리를 못 낸다. 이 안에서도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웅이라는 이 서사를 좀 걷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신선하고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준 것 같아요. 그 제가 전공이 영문학인데 이 히랍이나 이런 그 신화에 보면 영웅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돼요. 그게 영웅의 조건이에요. 그게 완결이 되죠. 비참한 최후가 영웅의 조건이에요. 영웅이란 서사를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희생이죠. 희생이죠. 아니 유명한 요즘에 회자된 만화에 보면 어린아이가 옆에 바구니에 뭐 배트맨, 슈퍼맨 이런 인형을 다 처박아 놓고 간호사 인형 가지고 노는 게 있어요. 이 현대 영웅은 의료진이다를 상징하는 만화인데 전 간호사분들이 이 만화를 보면 부담되죠.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서 생활이고 네네네. 누군가의 엄마 아빠고 그럼요. 동생이고 오빠고 형이고 그럴 텐데요.
자, 이 당장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가장 중요한 이 우리나라 일정이라고 한다면 학교 일정이에요. 네. 일정. 고3 등교했고 이번 주부터 어떻게 되죠? 등교 그렇습니다. 이제 20일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27일에는 고2, 중1, 네, 초1 모레네요.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와 등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걱정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은 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교육 당국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은 코로나19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해서 우려가 높은 지역들, 특히 이런 지역들을 특정을 해서요.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등교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그 돌봄 교육이라든지 이런 또 교육 서비스가 또 구멍이 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학사 운영하고 연계해서 빈틈없이 제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주시가 또 갑자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주말에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주시가 21일에 자매 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죠. 자매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교류를 하는 도시들인데 그 경주시 같은 경우는 일본 나라시 네. 예, 그리고 교토시 이렇게 두 군데가 있나 봐요. 이 두 곳에 방호복과 방호용 안경을 항공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일본이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인 뭐 오바마시, 우호 도시 이런 곳에도 지금 보낼 예정이다라고 계획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거세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때냐. 그리고 일본이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한 것을 벌써 잊었냐. 지금 국민들은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물품을 보내면 이거는 이제 국민 정서에 좀 반하는 행위 아니냐라는 비난이고요. 이게 청와대 청원에도 올랐습니다. 그 경주시장이 지금 준하경 시장인데 경주시장의 해임 건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이었고요. 이제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고 아마 지금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하루가 지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경주시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뭐 그동안에 경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우리 교류 도시에서 일본 측 교류 도시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로 어려울 때 이웃 국가 간에 도와준 것뿐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할 만한 일이냐라고 그 주시장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 글마저도 융단 폭격을 당한 거예요. 비난 여론에 지금 계속해서 문매를 맞다 보니까 이제 그 해명글 자체도 삭제를 한 상황입니다. 방 기자님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딱 시간을 정확히 1년 전으로만 돌려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그 무역 분쟁 시작하기 전에 5월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전혀 문제가 없죠. 네네네. 네. 지난 어떻게 5월이면.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뭐 꼭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리지 않더라도요. 지금 시점에서도 단순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나라에 그냥 그 본질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그 도움을 줬던 그런 도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경주시에서 밝힌 것만 봐도 경주시가 뭐 태풍이나 지진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일본 나라시에서 시민 성금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왔다고 하고 그간에 이제 1976년부터 19년 동안 경주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면 이제 아직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크게 하지는 못했을 때니까 일본이 더 앞서 있었을 때니까요. 그때 계속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인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하. 그리고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우리는 방역을 잘했지만 일본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 국민들이 못해서 방역을 못한 건 아니고 그 일본의 정치인들과 이제 방역 당국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도 물품들을 많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부족할 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우리한테 사드 보복했을 때요. 우리 얼마나 많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때 중국 쪽에 도움을 줘서는 안 됐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도움을 줬고 중국에서 또 고맙다고 해서 좀 사이가 또 돈독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될 문제 같아요. 아마 이 피해액만 놓고 계산을 해서 보자면 그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중국 관광객들 끊겼던 타격이 실제로는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일본하고 맞습니다. 그 반도체 이정 기자는 이번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도의적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방어 물품 보내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타이밍상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태풍에 대한 건 성금을 모아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딱히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시장이 결정을 해서 보낸 거기도 했고 네. 일본 나라시에서도 반응이 좀 엇갈린다고 해요. 그 외신들을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거 받지 말자.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괜히 빚지지 말자라는 얘기들이 이것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너무 늦었다. 줄 거면 정말 어려웠을 때 좀 빨리 주지. 왜 이러냐. 약간 뭐 소수겠지만 물론 그런 소수겠죠. 그런 네, 문제는 비판 많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자, 최영일 평론가님 그냥 뭐 궁금합니다. 쿨하게 가자고요. 뭐냐면 이건 저는 뭐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우월감을 느낀다. 이건 하수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력이 생겼고 일본은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한 거니까 인도주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인배다 이렇게 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고 이미 일본 지원을 민간에서는 하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한인 교회가 네, 네. 이 여러 나라에 있는 교민들로부터 마스크라든가 이제 이런 지원 물품을 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나눠주는데 네. 일본의 취약계층이 이걸 받아가요. 정부에서 다 못 주잖아요. 마스크 네. 못 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좋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좀 그런 민간 나치, 뭐 한인 교회, 그럼 뭐 이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구호 협력 단체, NGO 그 다음에 한 지자체 정도 괜찮다. 경주도 지자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그널을 일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조건을 두 가지 정도 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아베는 주지 말자. 네? 아베한테는 안 가게 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진단 키트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뻗어나갈 때 진단 키트의 이름을 독도 키트라고 붙이자. 아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일본이 이 와중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교육을 강화했어요. 그럼 이 방호복과 안경에 저는 독도 이 전단을 하나씩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전 그걸 한글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역사 알리기. 독도라고. 그거 뭐 이 송희교 씨랑 여러 명이 이제 번역해서 또 보급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같이 좀 보내자. 이 일본의 역사를 바로 알리면서 또 이 인도적인 도움은 드리자. 안 받을 것 같긴 한데요. 반응을 보자. 그렇게 되면 안 줘야죠. 네, 그렇게 해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자, 최영일 평론가한테 다음 아이템 한번 들어보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핵 억제력 강화 방침을 내놨는데요. 직접 대형 화면 앞에 서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군사 행보에 북한의 다음 도발 여부와 그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저는 네. 이번에 이거 보면서 아니 이럴 거면 왜 그때 그때 숨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 20일이 넘게 네네네. 뭐 잠행 은둔을 하다가 네네. 나타나서는 갑자기 짠 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핵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참 4월에 벌써 건강 이상설 나와서 네. 한 또 몇 주 동안 시끌시끌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5월 2일에 건재함을 과시했던 거예요. 나 잘 있다. 네. 그러고 건재하네. 근데 이때는 아시겠지만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등장을 했죠. 평양 근처에. 그래서 경제 행보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우리가 깜빡했어요. 22일이 흐른 거예요. 시간 진짜 빨리 가는데 이제 5월 말이 돼서 이번에는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이제 군사 관련 회의겠죠. 근데 여기서 또 군 인사도 단행을 했어요. 리병철이라는 인물, 노동당의 부위원장이 이제 네네. 주목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박정천
차수로 승진을 했어요. 차수가 뭐냐 하면 별 4개 대장과 별 5개 원수 사이에 중간에 또 하나 계급을 그런 게 만들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별 4.5개로 보시면 됩니다. 평점도 아니고 네. 원수 대우인가요, 말하자면? 원수 대우 대장. 별이 4.5개, 희한하네. 별이 5개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 화면에서 이 프리젠테이션을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지휘봉을 딱 펴고 알겠지? 아무도 몰라 사실 무슨 내용인지. 근데 열심히 받아 적는 연출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연기 뭐 잘해. 아주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승부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행위는 매우 전 일관적인 행위고 예상됐던 행위다. 뭐냐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미국에 다 팔아. 이제 결렬됐던 회의 어떻게 할 거야? 네. 미국 무답이었잖아요. 그럼 올해 초에 도발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도발은 없었지만 단거리 궤도 미사일을 계속 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형 화면에 있는 지휘봉이 등장한 건 신종 무기 개발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니까 신종 무기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작전 계획이 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나. 미국의 소리에서는 조만간 핵 도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ICBM이나 뭐 핵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핵 실험을 하고 있다는 장면을 노출할 수 있다. 좀 더 간접적인 위성에서 방법으로. 보면 찍힐 수 있게. 이게 영변이 그동안 중단돼 있었는데 네. 영변에서 뭔가 이제 플루토늄 추출을 하고 있는 냄새를 풍길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제 실험을 할 것이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보도를 보시면 이 미국의 백악관의 안보 담당 보좌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대화로 풀자.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북한이 더 훌륭한 경제를 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외교를 잘 유지해 오면서 지금 핵 도발이 없었는데 그러지 마라.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당장 뭐 이렇게 발끈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 어떤 생각에서 핵 도발 카드를 꺼냈을까요? 아니, 물론- 당연하잖아요. 미국이 안 봐주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이미 연초에 올해는 북한하고 안 만난다 얘기했고 북한은 지금 상당히 후순위로 가 있어요. 네. 트럼프의 제1관심 코로나19에 대한 승리. 그렇죠. 혼자 승리 선언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정신 승리라고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혼자 막 마스크도 안 쓰고 골프 치고 예, 막, 네. 말라리아 치료제 먹다가 먹고, 최근에 장복하고, 중단하고 네.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안 먹는다 그래서 효과가 없나. 그리고 계속 이제 신약 개발 엄청난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미국 안에서는 아직도 창궐 중인데 조만간 이제 아마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재선 때문에. 안 이겼는데 이겼다고? 일단 적은 없다. 내 눈엔 안 보여. 그 바이러스는 안 보이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네. 경제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북한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 북한은 지금 핵카드를 왜 흔드느냐? 나 봐라. 여기 있다. 그리고 핵은 살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네. 한 핵심적인 얘기는 핵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네. 핵 전쟁 억지.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보유한다. 이것을 다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이제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 게 그 미국 나 좀 봐줘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내부 통제용으로도 좀 맞아요. 쓸 수 네. 있는 카드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덮치면서 북한 내부 사정이 말이 아닐 겁니다. 흉흉하죠. 네, 흉흉하고 경제도 민심들은 흉흉해 역병이 돈 거잖아요. 보나 말 마나죠. 그대로. 네. 그러면 이제 그 내부 그 인민들이 계속해서 좀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통제력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뭐 군 조직 고위 간부들 이제 또 인사도 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우리 그 군을 잘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외부에 과시를 하고 주민들 단도리도 할 그런 요량으로 이렇게 핵카드를 꺼낸 것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북한 전문가 수준이에요. 저 정도면. 아 근데 이 그 네. 트럼프 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막 무슨 친서도 주고받고 약간 그 네. 연애 비슷한 개념으로 계속 감정적으로 최근에 이게 삐딱했어요. 좀안 트럼프 좋아졌어. 대통령은 나 친서 받았어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안 안 줬다고 보냈는데 그런 그러고. 적이 마지막 편지예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뭐 이정 기자님
이 마음 떠난 그 남자친구가 지금 난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나 좀 봐달라고 자꾸 과격한 행동하면 더 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완전 짜증나요. 완전 짜증난다고. 표정 봤어요? 현실에 깜짝 놀랐네. 미국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네. 뭐 아무리 뭐 핵인 것처럼 하고 막 여기다 배치하고 이런 흉내를 내도 봐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핵을 도발할 것이다라는 게 미국의 관측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대적인 도발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핵 연료를 꺼집어내서 이제 뭐 ICBM도 엔진 실험하고 이렇게 막 시동 거는 분위기를 내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안 봐주면은 북한이 굉장히 좀 이제 한담하는 쪽이에요. 아 그래도 한담을 해요. 더 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 한담해요. 그러면 이제 ICBM을 쏘거나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제발. 이때부터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서 트럼프의 관심을 끌긴 끌 텐데 그동안 친서 다 불태울 것 같고요. 야. 그럼 이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totally destroy 얘기했던 마이 때가 갓. 있죠. 두 사람이 만나기 전해에는 네. 유엔 총회에서 아주 으르렁거렸거든요. 그런 분위기 안 좋아지고 트럼프의 재선 전략에는 북한과 우호 전략이 아니라 적대 전략으로 급전환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당장 막 도발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봐주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북한도 요 수위를 조절하리라고 보지만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1월까지 관심 주긴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야. 백신이 안 나올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백신이 줄줄이 실패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데 경제는 뭐 굉장히 이게 미국은 1920, 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실업률이 치솟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합치면 지금 25%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네. 우리나라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짧은 뉴스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이제 이게 정치쇼. 네, SBS 이제 이게 정치쇼. 그 중에서도 월요일입니다. 주말 사이 놓친 뉴스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뉴스가 뭔데 시간입니다. 이정 기자님한테 정치 얘기 한번 들어볼 시간이네요. 들어볼까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하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고요.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회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 국정 현안을 직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정치 얘기 해봅니다. 국회 개원하면서 청와대도 덩달아 이제 바빠지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번 주에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게 1년 6개월 만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진 건데 이번에는 별도의 배석자 없이 3명이서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번 회담에서는요. 국회 연설이 지금 다음 주에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개원 연설이. 그래서 그 전에 국회 여야 대표들과 함께 이제 조율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네.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들끼리 서로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화두가 이제 여야정 협치 이건데요. 원래는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가 같이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기조하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네. 그게 2018년에 만들어져서 그해 11월에 첫 모임을 가졌었고 이제 분기별로 우리 다 같이 만나자. 그래서 모든 정당들의 원내대표들과 이제 다 만나서 정부에서 논의를 하는 건데 그때 11월에 첫 모임 한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력화된 상태에서 지난해 말에 문 대통령이 왜 5당 대표들을 다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여야정 상설협의체 다시 살리자라고 이제 합의는 됐는데 그 후에 뭐 선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 그 다시 가동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내 사령탑들과 함께 이제 협치를 제도화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주에 오찬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언제가 될지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다음 달 5일 전에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첫 본회의가 열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네, 네, 그래서 네. 그 전에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할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번 국회 개원이 좀 남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해줘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이 그런 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또 뭐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일하는 국회 이번에는 정말 해야 되잖아요. 21대 네. 국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원내대표가 바뀌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5.18 관련해서도 우리가 네. 봤지만 네. 상당히 유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동안은 뭐 이런 협치했을 때 그냥 공연불에 끝나겠거니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정말 겉으로 비춰지는 이미지하고 진짜 뒤에서 여야가 협상을 할 때 보는 시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아직은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냐 뭐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그래요. 이게 주목이죠. 이 지지층이 좀 갈렸어요. 음. 5.18 기념식에 참석했고 네. 눈여겨본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치 여당처럼 불렀어요. 큰 소리로 입을 네, 벌렸다가 오른손을 불렀어요. 이제 휘두르면서 그래서 이전에 황교안 전 대표하고 비교가 되는 거니까 입을 앙다물었던 경우는 네. 이제 비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5.23 바로 지난 이 고 노무현 대통령 네. 11주기 추도식도 소수만 갔는데 거기에 네. 야당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박수를 받고 있는 게 세비를 삭감 맞아요. 기부한다. 6개월이긴 하지만 의원 1인당 1,600만 원. 아 이분들 정말 한 푼 내놓기 힘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적지 않은 돈을 쾌척한다. 그래서 야 야당의 모습이 전향적이다. 이게 우선은 중도 성향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어필을 해요. 다만 이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렸던 좀 강성 우파 성향의 기존 지지층들은 내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종인 이제 비대위 체제까지 꾸려서 가려고 하는 것은 외연 확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외연 확장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총선에서 아프게 맞은 거고 네. 그럼 다음 대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총선 어떻게 할 거냐 변신을 도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되 비판할 건 더 강하게 매섭게 이 정부의 회초리 역할을 하겠다. 그럼 이제 그게 어떤 대목들인지가 28일 이제 회동에서도 좀 거론이 될 거고 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요구가 훨씬 많아요. 강기정 정무수석 보내서 축하할 때 난도 들고 갔지만 쪽지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강기정 수석이 막 여러 가지를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축하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그게 주문이 아니고 많아요. 주문이 이랬단 많아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죠. 민주당은 여름에 전당대회 있잖아요. 8월에. 네, 맞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새롭게 21대 국회 개원하고 8월에 새 당대표 뽑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올 것이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죠. 그렇죠. 일단은 이낙연 위원장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출마할 것 같은 분위기가 요즘에 좀 읽혀요. 원래는 불출마할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대권에도 나서 대선 주자로 서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당권 주자 당 대표로 나온다라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고 또 후배 정치인들한테 좀 기회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요즘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요. 아하. 그 안팎으로 좀 이 위원장한테 나가야 된다, 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일단은 21대 국회 개원하고 여당이 거의 180석이잖아요. 그 네. 거대 여당을 이끌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손발을 그동안 잘 맞춰온 이낙연 위원장이 적격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내에서 이낙연계라고 할 만한 지지 세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거 이제 본인 입장에서 봤을 네, 때도 네. 필요한 근데 이제 부분이죠. 대선 후보로 나서려면 그런 지지 세력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해서 그런 걸 좀 만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대선 가기 전에 당권에 도전해서 한 번 더 검증받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권하고 대권하고 분리해 놓은 민주당 그 당원 당규 그건데요. 그렇죠. 대선에 나가려면 대선 있기 1년 전에 당대표를 맡고 있다면 그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위원장이 나가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기가 딱 6개월에 그치는 거죠. 내년 3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부에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민주당 당규를 이번에 바꾸자. 당권 대권 분리해 놓은 그 조항을 삭제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위원장 측에서 아니다. 그건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오히려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당원 당규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낙연 위원장이 일단 나오게 되고 이 위원장이 안 나오면 당권에 도전하기
걸로 보였던 송영길 의원은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출마 의사를 접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두 전직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당권 도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모양새도 그냥 혼자 나가가지고 혼자 되는 것보다는 네, 네네. 그렇죠. 한 두세 분 같이 나가는 편이 그게 민주적이긴 한데 네. 지금 또 어떤 면에서는 이번엔 추대로 가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의 분위기가 워낙 단합돼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정권 3년차 지나면요. 이게 뭐 또 이제 청와대 반기도 들고 레임덕이 오면서 시끄러운데 이번 정부는 아주 좀 다른 편이에요. 매우 순조롭게 지금 레임덕은 오히려 중간에 얘기가 있었고 네. 그걸 한번 위기를 돌파하자 지금 이제 이번 총선에 탄력받아서 쭉 가는데 또 문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어찌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여당이 좀 같이 묻어가는 흐름이에요. 지지율이 오히려 견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 추대돼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출마 안 할 걸로 봤어요. 이낙연 지금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인데 왜냐하면 이제 대권으로 바로 간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조직이 없으면 아무리 대중적 지지율이 높아도 그러니까 민심만 가지고는 당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당권 잡고 6, 7개월이라도 당내를 다지고 네. 대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기류는 흘러가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과 만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송영길 의원이 출마할 이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가 이낙연 후보로 나오면 나는 접겠소인데 그러면 6, 7개월 후에 또 대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6개월 딱 뭐 이제 당 대표하고 나는 대권 갑니다. 그 다음 당 대표가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낙연 위원장은 상당히 시나리오 베이스로 준비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은 그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른 당도 좀 보죠. 정의당 살펴보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혁신위원장으로 상당히 젊은 87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장혜영 이제 비례대표 당선인이 혁신위원장이 된 건데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2011년에 있던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자퇴생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 이제 뭐 학벌주의라든지 고소득층의 명문대 입학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이 반개를 들고 이제 학교를 중퇴를 했던 건데요. 장혜영 당선인도 그때 연세대학교 재학 중에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를 중퇴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 당선인이 동생이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머무는 시설에서 좀 인권 침해의 그 논란이 한번 일어서 그때를 계기로 동생을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영화도 한 편 찍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이 나와서 생활하는 그거의 어려움들을 담은 영화였죠. 그래서 영화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정의당에 입당을 하게 됐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당선이 된 사례입니다. 근데 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의당의 혁신이라는 거는 정의롭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다시 규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진보정당이 뭐고 코로나19 시대에서 진보정당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런 걸 다시 새로운 결론을 내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당선인을 필두로 해서 총 혁신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 이제 뭐 외부에서 온 청년 활동가도 있고 사회 운동가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성이 과반 이상이고요. 20대 30대 청년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당을 아예 바꿔보겠다. 뭐 이런 포부를 좀 그걸만으로 구성만으로도 보여준 그거겠죠. 그래서 이제 8월까지 혁신안을 제출을 하고 8월달에 정의당도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규 기자님 어떻게? 아니 저는 장 단선인 이전에 이제 2018년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른이 되면 이제 감독하시고 그 나왔을 때 잠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진짜 만나보셨구나. 만나보지는 않고 이제 서면과 서면 전화로 인터뷰. 네, 그렇게 했었는데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정의당 내에서 뭐 여성 2030 청년 뭐 어떤 이런 상징성에 갇혀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그 독자적인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왔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방송도 했어서 계속해서 소통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역량도 계속해서 발휘를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분은 그 조국 사태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좀 맞아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유보죠. 보였었죠. 많이 유보적이었고. 끌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장혜영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다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진 정의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친 김에 이정 기자님한테 주말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화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검은 그림자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추도식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라 두 개의 그 시사점이 있습니다.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은 그림자 발언 그리고 이제 네. 한명숙 전 총리의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입장 표명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죠. 일단 그 검은 그림자 뭔 얘기입니까? 검은 그림자라는 얘기가 이해찬 대표의 추도사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참 징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그림자가 그런 뭐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검찰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점에는 많은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노 전 대통령 자체도 이제 검찰이 표적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노가 담긴 발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시민 재단 노무현 재단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그 계좌 추적 의혹 그걸 이제 검찰이 계좌 추적했다 이런 의혹도 작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유 이사장도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노무현 재단의 주 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추적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출범하는 만큼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발언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진중권 전 동행대 교수가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뭔가 터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 교수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해찬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추도사에서 했다는 게 정색하고 미리 초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먼저 얘기를 꺼낸다는 건 그만큼 재단에 뭔가 튕기는 게 있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 교수는 유 이사장이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이랑 이거랑 결부를 시켜서 분명 뭔가 있다. 유시민은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고 이번엔 이해찬까지 그 얘기를 한다. 변죽 그만 올리고 빨리 개봉하라.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와 관련해서도요. 이거 뭐 VIP의 수건 사업이냐. 180석 달성 기념으로 대모님께 효도하는 모양이다. 뭐 이런 비판을 아주 글을 발언 올리기도 수위가 했습니다. 네, 너무 굉장히 높죠. 세네요. 네, 네. 최근일 평론가님, 네. 이 진중권 교수 이 발언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런 좀 일리가 있는 얘기다? 아니면 아니요, 아직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중권 교수가 지난해 조국 사태 관련해서 동양대 교수였잖아요, 당시에. 네. 근데 그때 이제 사직하고 나왔잖아요. 지금 전 동양대 교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이 진중권 교수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많이 그 이후에 네. 지형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뭔가 이제 이것이 어떤 그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 이성적으로 과거의 진중권 교수처럼 얘기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총선 전에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큰 건이 터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거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이 한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별게 사실 나오지 않고 흘러갔어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역공이 더 강할 가능성이 커요. 한명숙 전 총리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 워낙 초기에는 안 다뤄준다고 이제 이게 문제 제기를 막 했었는데 지금은 슬슬 좀 일이 커지고 있기는 해요. 검찰의 해명도 나와야 되는데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걸 연속선으로 보는 거예요. 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 수사에 의한 희생 제물이 된 거 네. 아니냐.
그런데 그 2인자였던 한명숙 전 총리도 차기 대권 주자인데 서울시장 나오기 전에 이게 죽여버린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이제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것도 신라젠과의 의혹이 계속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 또 검언 유착 의혹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지난해로 넘어가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사태도 사실은 너무 확대된 사건 아니냐 검찰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다 일련의 이 궤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주요한 인물들에 대한 이 검찰의 정치적인 이제 수사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걸 명예회복을 하는 하나의 기점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재심이 어렵다는 거는 민주당 의원도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재조사 그리고 혹시 재수사, 네. 재수사는 어디서?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스스로 수사했던 걸 또 수사하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될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독립적인 기구가 공수처는 검찰의 저런 비위를 수사라고 만든 거니까 첫 번째 사건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야권에선 지금 반대죠. 그렇죠. 저러려고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저 봐라 저 봐라.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발생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좀 어떻게 좀 이 불길이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방기용 기자님한테는 좀 해외 관련된 뉴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들어보죠.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홍콩 도심에선 또다시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소강 상태였던 홍콩의 반중 시위가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이 홍콩 사태 이거 한 1년 전 일부 데자뷰처럼 네, 또 네. 보이네요. 요맘때쯤이었어요. 네,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이제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을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4일에 어제죠. 홍콩 시민 수천 명이 홍콩 중심가 중심으로 해서 뭐 마스크를 쓴 채 이제 홍콩 해방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고요. 홍콩 정부 청사 인근에서도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루탄 발사를 하는 반면에 한편에 그 시위대 한 200여 명을 비공식적으로 체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이전부터 SNS를 통해서 불법 집회 참여하지 말라. 안 그러면 당신들 체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이 근거가 뭐냐면 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그 집회 8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해 놓은 것 알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면 우리가 잡아가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홍콩 정부는 매년 6월 4일에 홍콩에서 이제 천안문 사태 추모 행사가 열리거든요. 이것도 불허하겠다라고 입장을 얼마 밝힌 안 상황입니다.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보는 노출이 따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좀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통 이제 크리스 패튼 전 총독이 세계 각국 정치인 이 포함해서요. 세계 각국 정치인 한 180여 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이 추진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성명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이번 코너가 오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뉴스가 먼데이 코너는 오늘이죠. 네네네. 하지만 세 분 모두 12시 시사 특공대로 제가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조만간에 야음을 틈타 전화 한번 드릴게요. 세 분 다. 아니 먼데이에서 이제 특공되면 재입됩니까?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게 정치쇼 4부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어른이 스브스 어른이 집 개근하면 정알 못 정치 알지 못한 당신도 정치 구단이 된다. 네, 정치쇼 월요일 4부입니다. 정치의 ABC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스브스 어른이 집. 오늘도 우리 선생님부터 인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현욱 부장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죠. 네. 저랑 뭐 1, 2위를 다툰 학생입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황현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개그맨 황현입니다.
자, 이 시작된 게 지난 그 낙엽 떨어질 때 네네. 작년에 2019년 가을에 11월에 시작했습니다. 스브스월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울어요? 네? 오늘 저기라도 하면 이렇게 못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동료들과 안 받아주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순간 생각을 했어요. 빨리 고용보험이 도입이 돼야겠구나. 와 진짜 시그맨이다. 예, 진짜 고용보험 생각을 실업급여, 떠올렸어요? 예,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쨌든 7개월이나 됐다는 게 좀 놀랍네요. 네, 사실 오래 했어요.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조현옥 보좌관님이랑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많이 친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네. 끝날 때 학점을 좀 부여해드리기로 그렇군요. 네, 두 네, 명인데. 이 예. 사람이 공수래 공수원 이 언제 어떻게 또 만날지 몰라요. 맞습니다. 공수래 공수원 그 뜻이 아닌가요? 뭐 그냥 마지막 회니까 네. 중마고인가? 이해하고 어쨌든 간에. 예. 바다 익선입니다. 제가 예. 황현희 씨와의 첫 번째 개인적인 만남은 제가 연출하는 프로그램 MC로 한번 섭외해볼까 하고 타진하려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 한 맞아요. 3, 4년쯤 전에. 제가 예전에. 오차사로 예전에 옮길 때 그때 한번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또 이렇게 같이 만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네네네. 어떤 관계로 만날지 모르는 거고 우리 왜 웃어요? PD 분들 항상 이렇게 또 여운을 남겨요. 희망 고문. 뭔가 나한테 계속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요거 있겠죠. 신입사원 OJT 할 때 다 배웁니다. 역시 뭐 경력직 대단하신 PD님이세요. 예. 다 쥐고 가라. 절대 완전히 네네. 놓지 마라. 그렇군요. 예. 또 배웁니다 여기서. 예. 알겠어. 오늘 그래 마지막 방송이라서 좀 색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오늘은? 네, 지난 7개월 동안 좀 참 많이 내용을 배웠죠. 저도 잘 몰랐던 걸 배워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배운 내용 중에 핵심 개념만 뽑아서 알려드리는 쪽집게 과외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만 잘 알아도 정치 뉴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쪽집 과외 시간 시작합니다. 자, 1교시 여의도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의해서 의전서열 2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대법원장과 함께 이제 3부 요인으로 불리고요. 의전서열로는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권한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들도 막 따라다니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조금 편이다.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다라고 뭐 그렇게 너무 좀 비약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면은 국회의장의 권한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그 직권 상정이라는 표현이 항상 국회의장 관련한 뉴스에 따라다닙니다. 국회의장이 이제 마음대로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되는 건가 보죠?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2015년도에 선진화법이 개정된 이후에 네.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교섭단체 합의가 있을 때만 직권 상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의장이 마음대로 의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국회의장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이라든가 뭐 중간에 파면되거나 사퇴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장이 사임에 관련된 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예, 그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하도록 즉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줘야 사임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제 기억에는 없죠. 국회의장이 중간에 저도 그만둔 게 국회의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임기가 또 워낙 짧고요. 2년입니다. 2년이죠. 네. 그래서 더 그렇군요. 민주당이 국회의원 합의 추대했다는 소식 들렸죠 지난주에. 네. 원래는 그 당에서 의원들이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게 뉴스처럼 자꾸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건 사실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표결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미리 그 전에 내정을 해놓죠 후보자를요. 그래서 현재는 관행적으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거고 네.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안에서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장을 선출을 합니다. 후보자를. 네. 이번에는 박병석 국회의원으로 그렇죠. 정리가 된 박병석 거죠. 의원으로 네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랄까 그 고참이 맡은 경우가 당연히 대부분이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다수당의 가장 선수가 높은 의원 이렇게 됩니다. 네. 박병석 의원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6선으로 가장 선수가 높습니다. 6선. 그렇군요. 6선 거의 대부분 6선 이상인가요? 아니면 또 그렇죠. 그 전에는 더 높은 선수 의원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의원들 교체 비율이 높아지면서 6선도 상당히 높은
국회의원이죠 현재는요. 근데 사실 육선이라고 하면 거의 사반세기를 국회의원을 남들 직장 생활에서 신입 사원으로 입사해서 정년퇴직할 만큼 국회의원을 계속했다는 거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좀 일찍 시작한다고 해도 육선이면은 일흔이에요. 사실. 그럼요. 더 이상 예전에 힘들죠. 그 강창희 국회의장이라고 혹시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저 네.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아하, 사석에서 만났더니 구선급 의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중간에 이제 떨어졌다 붙었다 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구선이면은 36년입니다. 대단하네요. 구선급이긴 그러고 했지만요. 보면 네.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삼김 시절 이런 거 할 때는 뭐 7선, 8선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 갔죠, 진짜. 상당히 진짜 그런 거 생각 무슨 영조대왕입니까? 이렇게 막 근데 40몇 시간. 바둑도 9단.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치 네네. 9단.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 내가 할까 말까 망설였던 애들이 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네,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어디? 99학번입니다. 은하철도 999. 좋습니다. 자, 그다음 예. 보좌관님 차례?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못 봤네요. 네. 아유, 저 보좌관한테 뭘 그렇게 많은 걸 바랍니까? 갑자기 예. 조금이 저쪽 오늘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만하라고 쳤어. 아 그냥 니들 인생 종쳤다 아닙니까? 이거 약간 느낌이. 예. 오 하드코어 갑니까?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국회의장을 하면은 글쎄요 뭐랄까요? 은퇴입니까? 이제 국회의장을 끝나고 나면 거의 다 뭐 정세균 지금 현재 국무총리 말고는 정계 복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지 마지막 수순 같긴 해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어른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회에서 공적인 일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거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들이 의장을 마치고 나서 다른 영리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게 좀 예우를 해드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어려울 때 그리고 갈등이 좀 심화됐을 때 어른으로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국회의장이 영리적인 일을 어떤 일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를테면 국회의장이 그 전에 뭐 변호사를 했었다. 그러면 이제 개혁 그만두고 나서 그러군요. 변호사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 고문이나 이런 역할들도 할 수는 있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대통령 마치고 나서도 자문 활동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연 또 네, 얼마나 강연 많이 해요. 다니는지 좀 비싸죠 그리고. 맞아요. 진짜 비쌉니다. 강연 진짜 저희 뉴스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희 그 SBS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오. STF라고. 그때 저 압니다 그 행사. 네. 네네 굉장히 그 훌륭한 행사죠. 온 적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황현희 씨 표정이 얼만데요라고 물어보는 표정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야사시네요. 하지만 우리 담당 PD가 지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라고 바로 적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부의장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회 부의장은 임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회 부의장도 네. 그 투표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아 국회 부의장은 네. 투표군요. 지금 국회 부의장은 2명 있고요. 그래서 교섭단체 지금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두 교섭단체 중에서 한 명씩 국회 부의장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부의장이 이제 하는 역할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네. 즉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도 국회의장이 지정을 합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정해집니다. 네. 사실 우리 황현희 씨 국회 부의장 얘기는 들은 적도 없잖아요. 국회 부의장이 가끔 공석일 때 진행하시는 거 봤어요. 아. 예예.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할 때 계속 예. 의장이 자리를 못 지키니까 국회 부의장이 중간에 세우고 내공이 상당해요 황현희 씨.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괜히 불렀겠어요 방송국에서. 예, 물론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네. 노노노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벼랑 끝에서 밀어주세요. 자꾸 거기서 희망고문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원구성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원구성 이게 이제 국회의장 뽑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자리인 상임위원장, 각 상임위를 이끌 위원장을 각 당에 배분하고 임명하고 요걸 이제 원구성이라고 하잖아요. 요까지는 많이들 알 것 같아요. 정치쇼 청취자들 정도라면. 그 외에 또 원구성할 때 뭐 합니까? 국회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제외하고도 고위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입니다. 기획예산처장 이렇게 국회 그 예산이나 그다음에 법안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도서관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를 전부 다 임명을 하게 되죠. 도서관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국회 도서관 엄청 큰 거 도서관. 알죠? 네네네. 되게 좋잖아요. 네네. 아, 저 한번 가봤어요. 예. 어?
왜 갔어요? 그때 뭐 자꾸 구경하러 갔어요. 뭐 책을 들어간 건 아니고. 아, 또 자기 솔직한 매력 어필하네요. 예, 여기서. 이거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상임위 배분할 때 그 위원장도 이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몇 위원장을 가져갈 건가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소위 중요한 상임이라고 하는 법사위나 법사위, 예결위 예. 이런 데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다음에 알짜 상임이라고 하는 뭐 국토위, 산자위 뭐 이런 데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협상이 근데 이루어지고 원래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거면 투표로 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자 독식하는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민주당이 다 이겼다는 모든 위원장 민주당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간에 절충적인 형태를 좀 취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제도입니다. 제가 이 지금 정치쇼 진행 맞자마자 정말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깨달았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당시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 2018년 그 그렇죠. 2년 전이죠. 연말에. 사보임 얘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보임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 진짜 났었죠. 사보임. 저는 사시를 가진 사치성을 가진 사보임이라는 의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네네. 사보임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복습. 네, 위원회 상임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위원이 오는 거를 보임한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보임. 있는 사람이 그만두는 걸 사임한다. 그 두 개 합쳐가지고 사임과 보임을 합쳐서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가려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보임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막 방에서 못 나오게 하고 막 난리 났었죠. 난리도 아니었어. 예. 그만큼 법사위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보임의 권한은 그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권한입니다. 근데 간사란 말 쓰잖아요. 간사도 참 많이 예, 들어본 예. 직책입니다. 근데 실세가 위원장이 아니라 간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왜 간사라는 이름을 쓰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의미가 총무 같은 겁니다. 네, 간사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뭐 일본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간사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간사이 지방 지역에서 나왔나요? 네, 오늘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막 던지기 좋아요. 마지막 네. 회. 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명의 간사가 있습니다. 그 교섭단체를 그 상임위 내에서 대표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간사하고 협의해서 의사일정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네. 세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직책을 달아줘도 되는데 하필 이름을 간사로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상임위를 대표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대표하진 교섭단체를 않는다.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간사는 교섭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좀 부위원장이라고 할 수 없는 네. 형태들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협의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는 간사들이 있습니다. 짬수 타는 간사들. 네. 아니 간사라고 하면 약간 간사 협의가 예. 없으면 상임위를 못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간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간사이 지방에 이어서 예. 간사한 느낌. PD가 치면은 따라가야죠. 예, 이런 식으로. 통상 여당 간사방에서 속상해하는 게 찾아가도 없고 전화해도 안 받는다. 뭐 진행이 이래가지고 안 상임위가 되는군요, 그러면은. 못 열린다 이런 아, 그렇군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희 씨, 그 여의도 인물 탐구 두 번째 주제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28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원내대표 앞에서도 뭐 자주 언급한 게 이제 원내대표, 뭐 당대표 이런 원내대표, 거 당대표. 사실 네. 제일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국회에서 소속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대표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정답입니다. 네, 오늘 학점이 나올까요? 네, 좀 잘. 아주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지금 쉬운 문제 먼저 골라서 먹고 가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자, 예. 그렇다면 원내대표 뽑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과정이요? 네. 원내대표 투표죠. 뭐 당내 투표. 어떻게 예. 합니까? 자세히. 자세해요? 네. 뭐 열심히 투표 이름 적어서. 이 봐. 아, 진짜. 아 투표 과정을 우리가 배웠었나? 아니, 지금 간사이 지방에서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알겠습니다. 투표 좀 과정 설명을 좀 배웠습니다. 해주시죠. 네, 배웠고요. 네. 일반 복습. 투표와 마찬가지로
당의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후보 등록 받고 선거운동 기간을 다 거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맞춤형 공약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당 대표하고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으면 그것만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 가장 대표와 큰 원내대표 거는 차이. 대표권 그리고 선출 방식이 있죠. 황혜인 씨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대표하는가. 당 대표는 당연히 당 전체를 대표하게 되죠. 당원들까지 다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들까지. 그래서 실제로 당 대표는 국회의원인 경우도 있지만 국회의원 아닌 경우도 당 대표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황교안 그렇죠. 전 대표도 정답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원내대표 이 투표가 사실 가장 예측하기 힘든 투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의 구성과 다르게 국회의원들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히 뭐 민주당 예를 들면은 소위 이제 친문 의원들이 원내대표에서 뭐 패배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전당대회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쉬는 시간입니다. 아, 1교시 때 복습을 많이 했네요. 엄청 그렇죠? 빨리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없어진다고요? 이야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멘트 하나씩 아주 좋아요. 네, 이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자 퀴즈 쉬는 시간이 나가죠. 자, 각 상임위에는 상임위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한 명이 있죠. 교섭 단체별로는 이 사람을 한 명씩 두는데요. 상임위에서 각 당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임위에 진짜 실세로 통하는 이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간사, 2번 간신입니다. 아, 오늘 뭐 마지막 문제까지 날이라? 결이 예. 이어집니다. 좋네요. 간사이에서 간사하다에서 1번 간사, 2번 간신 요 보기까지 샵 1035 50원 100원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샵 1035 정답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카페 쿠폰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에코를 안 넣어주시는 마지막에 넣어주시네. 갈참이라서 이제. 네. 뭐 그런가 보죠. 뭐. 좀 좋네요. 알겠습니다. 정찰이 공부하셔야죠. 오늘 2교시 정치 언어 독해 시간입니다. 황인우 씨 오늘 독해를 해볼 정치 언어는 뭡니까? 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은 12월 3일 부의대 상정 표결이 가능해졌다라는 문정인데요. 자, 지난해 이런 뉴스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 부의. 자, 이거 약간 좀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정말 단어. 어려운 거 초반에 네, 했어요. 여전히 뭐 생소할 이 분들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의가 무슨 뜻이죠? 그 일단 법안 처리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은 해당 상임위에 가서 일단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전체회 상임위 전체회에 상정이 되고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네. 그다음에 법안 소위 그 상임위에 법안 소위 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소위에서 의결이 되면은 다시 전체회의로 와가지고 다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임위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상임위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끝나는 도는군요. 겁니다. 네. 오케이. 전체회의, 소위원회, 그다음에 전체회의. 거의 끝나게 되면 이제 법사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법사위.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네. 법사위는 두 가지 법안을 심사를 합니다. 하나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뭐 법무부, 감사원과 같은 법안들을 심사하는 고유의 법안을 심사하는 기능이 있고. 요게 이제 말하자면 교육이나 이런 특정 영역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하는 것 같은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 고유의 자기 일.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위원회에 관련된 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위원회 관련된 역할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다시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안 올리게 되면은 다시 법사위에 있는 소위원회 또 보내가지고 심사를 또 합니다. 복잡하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통과가 다 됐다고 전제를 했을 때 본회의 부의가 되는 겁니다. 부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투표를 하기 직전 상태, 본회의 문 앞에 와 있는 상태를 부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 이거 어렵네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법안이 그 청취자분들 지금 황현희 씨 어렵다 그랬는데 네. 그 수학 공부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미적분이 그렇고 네. 전 통계가 그랬거든요. 통계 통계. 보통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해요.
깨끗하게 접었어요. 운에 맡기자. 나오면 틀리자라고. 제가 볼 때 부의도 저한테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부인은 접어야 되나요? 어려워.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그러면 이게 가장 어려운 구간은 법사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법사위- 제일 복잡한 구간이 네, 그 구간이다. 법사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 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사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네. 또 중요한 거는 소위 재정당국, 소위 기재부가 또 와서 법사위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을 많이 내고요. 또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또 그 외에 다른 상임위, 그러니까 A라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B라는 상임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B라는 상임위에서 또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허들들 논의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마련된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법이라는 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법들도 많이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 삶의 기본적으로 규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모자라서 소소위원회까지 있다는 얘기도 들었던 네, 기억도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이제 예산이나 그 결산 같은 걸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항상 여야 간의 갈등이 많다 보니까 결국 대표 선수들만 모여가지고 몇 명만 남아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법사위와 예결위가 참 할 일도 많고 중요하기도 하고 국회의 권한도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생각하려면 국회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입법의 기능이고요. 많고 법 만들고 네, 두 번째는 예산과 예산 결산에 대한 집행하고. 심의 기능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1분 정도 동안 비준, 비토 요 개념 이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한번 됐던 게 그 이인영 대표가 얘기를 했었나요? 그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에는 국회의 비준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비준은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제 협약이나 우리가 국제 조약 같은 걸 맺었을 때 그거는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협약을 만들어 갖고 오면은 그렇죠. 최종에 사인해서 이것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미치게 되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죠. 마지막 결재란.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비준입니다. 비준. 네네. 국회의 권한은 뭐냐면 그 비준을 하기 위한 국회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준 마지막 사인을 하기 전에 네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국제 조약이나 협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숨가쁘게 그동안 우리 배웠던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자, 아까 쉬는 시간에 내줬던 퀴즈 황현희 씨 문제랑 정답 알려주시죠. 네, 상임위에서 각 당의 이견을 조율하고 위원장 유사시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이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간사였습니다. 자, 정답자 네, 6205님 간사 정말 간사해야 살아남는 자리입니다라고 또 받아주셨어요, 청취자분께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예. 선생님도 하나 뽑아주시죠. 김성민 님이요. 어린이집 마지막 계란이 방학이라 그래줘요. 저도 즐겁게 배우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방학이라고 여겨주십시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계약은 안 합니다. 예. 저는 야 성함 너무 이쁘다. 남물결님입니다. 그렇죠. 서던 웨이브라고 할 수 있겠죠. 황현희 씨 조율을 보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통해 어려운 정치용어를 쉽게 배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항상 두 분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 같이 드리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전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